26의 강지우. 그림자 속에 숨어 사는 금융 천재인 그녀의 삶은 아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치밀하게 조각되었다. 28의 한도준. 엠파이어 그룹의 냉철한 CEO이자 그녀가 필요로 하는 힘의 열쇠를 쥔 남자. 복수자가 가장 견고한 요새에 침투하기로 결심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과연 알았을까? 이야기는 엠파이어 그룹 전략기획실 팀장직을 위한 숨막히는 최종 면접에서 시작된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50층의 회장실. 공기는 유리와 강철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강지우는 한도준과 그의 임원진 맞은편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읽을 수 없었다. 단순한 검은색 정장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할 정도로 깊은 시면을 담고 있었다. 한 임원이 시장 변동성에 대한 까다로운 표준 질문을 던졌다. 지우는 데이터를 인용하고 오싹할 정도로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하며 막힘없이 대답했다. 최근 유럽연합의 금리 정책은 단기적 유동성 함정을 시사하지만 엠파이어의 2분기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 아펙스의 바이오 섹터가 오히려 이 변동성을 해칭할 기회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그녀의 분석은 임원들이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도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이력서가 완벽하군. 너무 완벽해. 강지우 씨, 당신은 무엇을 숨기고 있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정면으로 날아온 공격이었다.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당황해서 무너졌을 순간이었다. 지우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두려움 따윈 없었다.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한도준 대표님. 저는 단지 실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의 완벽함은 끊임없는 준비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엠파이어 그룹의 문제가 됩니까?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그의 의심을 오히려 그의 회사에 대한 도전으로 되받아쳤다. 도준은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수많은 오만한 인간들을 봐왔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닌 절대적인 통제력이었다. 그는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깊은 흥미와 동시에 본능적인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의 눈, 그 눈은 먹잇감을 가늠하는 포식자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가 골머리를 앓던 아펙스 프로젝트의 약점에 대한 그녀의 분석은 천재적이었다. 그에게는 그 천재성이 필요했다. 지우는 평온한 가면을 유지했다. 내면에서는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아드레날린이었다. 한도준, 도구. 그는 그녀가 조사한 그대로였다. 날카롭고 방어적이며 오만했다. 잠입하기에 완벽한 요새였다. 진정한 목표물을 파괴하기 전에 그녀는 먼저 그의 가장 신뢰받는 무기가 되어야 했다. 다른 임원이 그녀의 나이를 문제 삼았다. 강 팀장, 당신은 26이요. 이 자리는 그룹의 10년을 책임질 전략을 짜는 곳인데 너무 젊지 않소.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혜는 나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측정됩니다, 이사님. 지난 5년간 제 예측 정확도는 98.7%였습니다. 이사님의 정확도는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회의실은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 침묵했다. 도주는 지루한 지원자들에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도전을 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분석하는 대신 오히려 그녀가 자신을 분석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흔한 장신구 하나, 과시용 시계 하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깊은 인상을 남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복하러 온 것이었다. 임원들이 도준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눈까지 닿지 않는 차갑고 얕은 미소였다. 엠파이어에 온 걸 환영한다, 강 팀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날 실망시키지 마. 면접은 끝났다. 지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구두굽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다. 50층과 그녀를 차단하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마침내 금이 갔다. 분노인지 안도인지 모를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1단계가 완료되었다. 그녀는 엠파이어 그룹의 거대한 로비를 빠져나왔다. 서울의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10년 전 그 지옥 같던 밤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세차게 내리치는 비. 10년 전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 있었다. 그녀의 자상한 아버지, 강 회장은 그 안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사이렌 소리, 역한 휘발유 냄새를 기억했다. 그리고 빗속에서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던 어린 자신을 기억했다. 병원 복도, 수술실의 붉은 등, 의사가 나와 사망 선고를 내리던 순간, 그리고 그 여자가 나타났다. 유미란, 아버지의 새 부인. 그녀는 심지어 의붓 때린 지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변호사를 찾으며 유언장부터 챙겼다. 그녀의 눈물은 지독한 악어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유미란이 아버지의 회사를 좀먹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고가 너무나 시기적절했다는 것을. 며칠 뒤 경찰은 단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수사를 종결했다. 완벽한 은폐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 뒤에 지우는 그림자 속에서 유미란이 아버지의 집, 회사,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을 지켜봤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유미란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늙은이가 드디어 사라졌어. 이제 다 우리 거야. 그날 강지우는 죽었고 복수심에 불타는 포식자가 태어났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겠어, 유미란.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힘,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당신을 내 아버지의 무덤 앞으로 끌어내릴 거야. 수년간의 공부, 해킹, 그림자 금융거래, 완벽한 신분 세탁. 그녀는 단순히 똑똑해진 것이 아니었다. 위험해졌다. 그녀는 유미란이 인수하려는 회사들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며 거액의 자금을 모았고 칼날을 갈았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가 흘러나왔다. 에이펙스 바이오 유미란 대표 엠파이어 그룹과의 획기적인 파트너십 최종 협상 단계. 길이 명확해졌다. 유미란을 파괴하려면 아펙스 프로젝터를 통제해야 했다. 프로젝트를 통제하려면 CEO 한두준을 통제해야 했다. 현재 지우는 보안이 철저한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한쪽 벽면은 유미란, 엠파이어 그룹 임원진, 그리고 그 중앙에 자리한 한도준의 사진과 복잡한 관계도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방금 받은 자신의 사원증, 엠파이어 그룹 전략기획실 강지우 팀장을 한도준의 사진 옆에 앞정으로 박았다. 그녀는 한도준의 사진을 노려봤다. 얼음장 같은 눈, 오만한 턱선. 당신이 열쇠야, 한도준. 그녀가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당신은 내가 유미란을 부수는데 사용할 망치야. 유리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심장이 얼어붙은 채 오직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보안 파일을 풀었다. 아펙스 프로젝트 제안서였다. 그녀는 이미 유미란이 숨기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파악해둔 상태였다. 내일 한도준.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나는 당신의 회사를 구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당신을 구함으로써 당신의 파멸을 시작할 거야. 강지우의 첫 출근일, 엠파이어 그룹 전략기획실은 폭풍 전야처럼 팽팽했다. 그녀의 나이와 로켓 같은 승진은 노련한 분석가들 사이에서 환영보다는 의심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낙하산이거나 아니면 이론에만 밝은 애송이 천재 정도로 여겼다. 지우는 그들의 수군거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증명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증명했다. 오전 9시 30분, 엠파이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엠파이어 바이오의 주가가 이유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경쟁사의 조직적인 공매도 공격이었다. 팀은 혼란에 빠졌다. 수석 분석가들조차 패닉에 빠져 의미 없는 데이터만 쳐다보고 있었다. 지우는 고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단말기 앞에 앉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래 데이터를 응시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았다. 10분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적대적 M&A 시도가 아닙니다. 이건 블랙스완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위적인 패닉셀 유도입니다. 3분 뒤 2차 매도 물량이 터질 겁니다. 지금 즉시 7번, 12번, 24번 게이트웨이를 통해 자사주를 역매수하고 동시에 2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해 쇼트 스퀴즈를 유발해야 합니다. 팀장이 망설였다. 2조 원이라고? 그건... 지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30초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20조 원을 잃게 될 겁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녀의 확신은 단순한 배짱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계산의 결과였다. 한도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를 통해 전략기획실의 혼란과 그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침착하게 전장을 지휘하는 지우를 보았다. 그는 비서실에 연결했다. 강 팀장의 요청대로 자금을 집행해. 지우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녀가 말한 대로 2차 매도 물량이 터졌고 엠파이어의 역매수 전략이 완벽한 타이밍에 발동했다. 오후가 되자 주가는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엠파이어는 공매도 세력의 자금을 흡수하며 막대한 이익까지 창출했다. 전략기획실은 경외감에 휩싸였다. 애송이 천재는 첫날 단 몇 시간 만에 회사를 구했다. 그날 저녁 도주는 지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은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술을 권하지도 자리를 권하지도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던졌다. 오늘 일은 인상적이었어, 강 팀장. 냉정한 칭찬이었다. 파일의 표지에는 프로젝트 아펙스라고 적혀 있었다. 유미란의 회사 이름이 선명했다. 지우의 심장이 미세하게 반응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모두가 이 프로젝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지. 나는 썩은 내가 나더군. 도준이 말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유미란 대표는 내 아버지와 가까워. 그래서 다들 쉬쉬하고 있지. 하지만 난 이 거래가 그룹을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직감이 들어. 그는 지우를 돌아봤다. 그의 눈은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당신은 남들이 숨기는 걸 잘 찾아내는 것 같더군. 이 프로젝트의 결함을 찾아내. 아무도 모르게. 이것은 지우가 수백 번 시뮬레이션했던 순간이었다. 너무 빨리, 너무 완벽하게 찾아온 기회였다. 그녀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대표님, 유미란 대표는... 도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 지시다. 할 수 있나?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우는 사냥을 시작했다. 그녀는 도준이 일부러 흘린 미끼를 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미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사무실에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 야근을 했다. 그녀는 도준이 퇴근하기 전 항상 전략기획실을 한 바퀴 둘러본다는 습관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니터에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을 띄워놓았다. 대부분은 아펙스의 재무제표였지만 화면 구석에는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창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유미란이 제출한 임상 이상 시험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 사이의 미세한 불일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다. 발소리가 들렸다. 도준이었다. 그는 예상대로 늦게까지 일하는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띄워놓은 재무제표를 훑어보더니 구석의 작은 창에서 시선을 멈췄다. 이게 뭐지? 지우는 마치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창을 급히 끄는 척했다. 아, 대표님, 아닙니다. 그냥 가설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도준은 그녀의 숨목을 저지했다. 다시 띄워. 그녀는 마지못해 데이터를 다시 띄웠다. 그녀는 그것이 사소한 불일치일 수 있다고, 보고하기 전에 더블 체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준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이 사소한 불일치가 아니라 치명적인 데이터 조작의 증거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유미란이 실패한 임상 결과를 숨기고 투자를 받으려 한 것이다. 도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가 그녀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 잘했어. 그가 낮게 말했다. 계속 파. 이 일은 오직 나에게만 보고해.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자신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칼을 찾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우는 도준의 동선을 완벽하게 계산했다.
그녀는 그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에 맞춰 로비로 향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막 타려던 순간 도준이 먼저 탔다. 문이 닫히려 할 때 지우가 아슬아슬하게 탑승했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이 순간을 위해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만년필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만년필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가 몸을 숙이려 할 때 도준이 먼저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과 스쳤다. 차가운 그의 피부와 달리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떨림은 연기가 아니었다. 도준은 만년필에 새겨진 이니셜을 보았다. 오래된 물건이군.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지우가 낮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스친 감정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도준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완벽한 갑옷을 두르고 있던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균열을 보았다. 그녀 역시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이었다. 40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다음 계획은 날씨가 도왔다.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금요일 저녁, 지우는 일부러 우산을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 그녀는 1층 로비 입구에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난처한 듯 서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곧 퇴근할 것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검은색 세단이 로비 앞에 멈췄고 비서가 우산을 들고 내렸다. 도준이 차에 타려다 멈칫했다. 그는 입구에 서 있는 지우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전문적인 경계선. 하지만 그녀는 폭풍우 속에 고립된 작은 새처럼 보였다. 그녀의 강철 같은 이미지는 빗줄기에 씻겨나간 듯했다.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강 팀장. 그녀가 돌아보았다. 타, 지하철역까지 태워주지. 지우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도준은 짜증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명령이야. 감기라도 걸려서 아펙스 보고소에 차질이 생기면 곤란해. 차 안은 고급 가죽 냄새와 그의 희미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지독하게 사적인 공간이었다. 와이퍼가 거센 빗줄기를 닦아내는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도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분석이 맞았어. 유미란 측이 이상 데이터를 조작했더군. 방금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예상했습니다. 그녀의 성장 모델은 결과가 아닌 가정에 기반해 있었으니까요. 도준은 그녀를 쳐다봤다. 놀라지도 않는군. 지우가 그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이 빗물에 젖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이익을 위해 진실을 서두르는 사람들은 결국 진실의 발목을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상한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 혹은 자신이 되고 싶었던 종류의 인간처럼 느껴졌다.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그녀가 감사를 표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그녀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벽면을 가득 채운 복수 계획도. 그녀는 도준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의 흑백 사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스쳤던 그의 손가락, 차 안에서 그녀를 보호하듯 말하던 그의 낮은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는 오만하고 차가웠지만 능력 있었고 적어도 자신만의 공정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미란의 명성이 아닌 자신의 분석을 신뢰했다. 지우의 가슴에 낯선 통증이 느껴졌다.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는 도구일 뿐이야. 유미란과 손을 잡은 한 회장의 아들, 이 부패한 시스템의 수혜자라고. 하지만 한 번 심어진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같은 시각 도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위스키 잔을 들고 비에 젖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강지우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녀의 냉철한 브리핑, 그리고 빗속에서 잠시 보였던 그녀의 외로움. 그는 자신이 그녀를 신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위험한 감정이었다. 미끼는 던져졌고 목표 묻은 미끼를 물었다.
하지만 사냥꾼은 자신의 덫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것이 자신의 심장 또한 겨누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다음 주 아펙스 프로젝트 재검토를 위한 공식 회의가 열렸다. 유미란이 직접 자신의 변호인단과 팀을 이끌고 엠파이어 그룹 회의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새파란 팀장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섰다. 유미란은 지우를 보았다. 10년 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과거에 겁에 질린 16살 소녀는 그곳에 없었다. 완벽하게 낯선 냉철한 전문가가 서 있을 뿐이었다. 유미란은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로 회의를 주도하려 했다. 강 팀장이라고 했나요? 이런 단순한 절차상 오류로 그룹 전체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유감이네요. 어서 승인을. 지우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유 대표님, 이것은 절차상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조작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다. 귀사의 이상 임상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그대로 공개되었다면 엠파이어 그룹은 이번 분기 안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주 소송에 직면했을 겁니다. 유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의실에 있던 도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우가 그를 구했다. 엠파이어를 구했다. 유미란이 황급히 부하 직원을 탓하며 수습하려 했다. 이건 내 밑에 직원이 실수를. 지우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이 프로젝트는 저의 팀이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재검증할 때까지 무기한 보류됩니다. 유미란은 지우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10년 전 모든 것을 빼앗긴 소녀가 이제 그녀의 것을 빼앗기 위해 돌아왔음을 유미란은 아직 알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도준과 지우만이 남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흥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탄이었다. 수고했어, 강 팀장. 그날 밤 지우는 복수 계획도 앞에 섰다. 도구였던 한도준이 표적인 유미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 주었다. 경계선이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계획에 없던 변수, 그녀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펙스 프로젝트가 무기한 보류되자 유미란은 경로했다. 그녀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값비싼 크리스탈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강지우, 감히 누구길래? 그녀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이런 식의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한도준의 방패 뒤에 숨은 이름도 없는 이 어린 팀장이 그녀의 가장 큰 거래를 망쳐놓았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보안팀장을 불렀다. 강지우라는 여자, 평화 살을 분리해서라도 모든 걸 알아내. 10년 전 기록까지 전부 다. 유미란의 의심은 단순한 사업적 차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적인 위협감이었다. 며칠 뒤 보안팀장이 돌아왔다. 그의 보고는 유미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강지우 팀장의 기록은 완벽합니다. 해외대학 수석 졸업, 이전 직장에서의 완벽한 성과. 하지만 너무 완벽합니다. 마치 누군가 이력서를 설계한 것 같습니다. 10년 이전의 기록은 거의 없고 가족관계는 고아로 되어 있습니다. 유미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유령이었다. 유령이라고? 그녀는 이력서에 적힌 26세라는 나이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아직 그 얼굴에서 10년 전 공포에 질려 떨던 의붓딸의 모습을 떠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유령이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존재임을 직감했다. 유미라는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선제 공격을 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를 통해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녀는 파괴 공작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녀는 엠파이어 그룹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정보원, 오랫동안 한도준의 아버지에게 충성해왔고 젊은 강지우의 등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박 이사를 움직였다. 유미라는 박 이사에게 엠파이어 그룹의 경쟁사인 태강 바이오와 강지우가 비밀리에 접촉한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이메일과 자금 흐름 증거를 건넸다. 혐의는 아펙스 프로젝트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여 고의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경쟁사에게 이익을 안겨주려 했다는 것이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다음 날 아침
엠파이어 그룹의 긴급 감사팀이 소집되었다. 도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박 이사가 결정적인 증거라며 위조된 파일들을 제출했다. 대표님, 유감입니다. 강 팀장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아펙스의 데이터를 태강 측에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이 숨을 죽였다. 그들은 도준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배신을 처리하는지 알고 있었다. 모두가 강지우의 해고 혹은 그 이상을 예상했다. 지우는 감사팀 회의실로 호출되었다. 그녀는 혐의를 듣는 내내 침착했다. 그녀는 유미란이 반격할 것을 알았고 이런 식의 조작은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고를 증명할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려다 순간 도준이 먼저 손을 들었다. 박 이사.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도준은 자신의 개인 보안팀을 회의실로 불렀다. 박 이사가 제시한 증거는 위조되었소.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도준은 메인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박 이사의 사무실 내부 CCTV였다. 영상 속에는 박 이사가 유미란의 비서와 은밀하게 만나 USB를 건네받는 장면, 그리고 어젯밤 늦게까지 남아 지우의 서버 접근 기록을 조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내 사람을 의심하지 않소. 하지만 내 사람을 위협하는 쥐새끼들은 용납하지 않지. 그는 지우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아펙스 사태 이후 그는 유미란이 지우를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그녀의 주변을 역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유미란의 덫을 미리 파악하고 덫을 놓은 사냥꾼을 잡아낸 것이다. 박 이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경비들에게 끌려나갔다. 회의실에는 지우와 도준 단둘만 남았다. 지우는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가 자신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왜 저를 믿으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도준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게 아펙스의 진실을 가져왔어. 당신은 내게 충성했지. 나는 내게 충성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아. 특히 유미란 같은 자를 상대로는. 그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지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의 신뢰가 그녀의 복수 계획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 주 금요일 엠파이어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VIP 파티가 열렸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그곳에 모였다. 지우는 전략기획실의 핵심 인물로 참석해야 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녀의 목표는 네트워킹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유미란 역시 그곳에 있었다. 아펙스건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 회장의 총애를 받는 파트너였다. 그녀는 박 이사가 그렇게 허무하게 당한 것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리고 저 멀리 수많은 재벌 2세들의 관심을 받으면서도 무심하게 서 있는 강지우를 발견했다. 그녀는 도준의 옆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유미란의 증오에 불을 붙였다. 유미란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짙은 붉은색의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강 팀장,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박 이사 같은 베테랑을 밀어내다니. 비결이 뭐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은 뱀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비결은 없습니다, 유 대표님. 오직 사실만을 다룰 뿐입니다. 사실이라. 유미란이 비웃었다. 사실은 때로 매우 불편하죠. 이런 것처럼. 그녀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비틀거리며 와인잔 전체를 지우의 드레스 정면에 쏟아부었다. 어머나, 미안해라. 유미란이 과장되게 소리쳤다. 짙은 와인이 남색 드레스를 적시며 흉측한 얼룩을 남겼다. 음악이 멎고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완벽한 사회적 굴욕이었다. 유미란은 지우가 이 자리에서 울며 뛰쳐나가길 기대했다. 지우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분노가 차올랐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한도준이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맞춤 턱시도 재킷을 벗었다.
그는 재킷을 지우의 어깨에 걸쳐주며 그녀를 자신의 품 안으로 살짝 끌어당겼다. 재킷이 와인 얼룩을 완전히 가려주었다. 그의 체온과 값비싼 향수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그는 지우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유미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볼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유 대표님, 실수가 잦으시군요. 호텔 바닥이 많이 미끄러운가 봅니다. 그는 지우의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걱정 마시죠. 제 사람은 제가 알아서 챙기니까요. 그는 지우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유미라는 마치 뺨을 맞은 듯한 표정으로 홀로 남겨섰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재킷을 입고 있었다. 와인 얼룩은 말랐지만 그의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복수 계획도를 바라보았다. 한도준의 사진이 중앙에 있었다. 도구. 그녀는 재킷을 벗어들었다. 그것은 너무나 따뜻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믿었고 공개적으로 그녀를 방어했으며 그녀의 굴욕을 자신의 명예로 덮어주었다. 계획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은 유미란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도준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그녀의 심장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졌다. 복수를 위해 이용해야 할 남자를 그녀는 진심으로 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가장 위험한 변수였다. 박 이사를 쳐내고 공개적으로 한도준의 비호를 받게 된 강지우는 엠파이어 그룹 내에서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분석은 법이었고 그녀의 전략은 즉시 실행되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 승리가 유미란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것을 알았다. 덫에 걸린 짐승은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필사적이고 위험한 법이다. 유미란은 자신의 완벽했던 명성에 흠집이 가자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우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우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지우는 10년간의 복수 계획을 홀로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림자 속 유일한 조력자 민호가 있었다. 강민호, 지우의 아버지 강 회장이 후원했던 고아 출신의 천재 해커이자 지우에게는 친동생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10년 전 그날 밤 지우의 곁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유미란의 악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우가 엠파이어에 잠입하는 동안 민호는 10년 전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민호와 비밀리에 만났다. 민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누나, 거의 다 왔어. 10년 전 사고 현장 근처에 모든 CCTV와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샅샅이 뒤졌어. 대부분 파기됐지만 폐차 직전의 차량에서 손상된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찾아냈어. 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복구는? 진행 중이야. 하지만 느낌이 좋아. 유미란이 그날 밤 아버지의 차를 따라갔다는 건 확실해. 이제 그걸 증명할 조각만 찾으면 돼. 지우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드물게도 걱정이 서려 있었다. 민호야, 조심해. 유미란은 평범한 비즈니스맨이 아니야. 그녀는 짐승이야. 박 이 사건으로 날카로워져 있을 거야. 꼬리가 잡히면 안 돼. 민호는 자신있게 웃었다. 걱정 마, 누나. 난 유령이야. 그 여자가 내 그림자라도 잡으려면 10년은 더 걸릴걸. 누나야말로 한도준 그 인간 너무 믿지 마. 그놈도 결국 한 회장 아들이야. 며칠 뒤 민호는 자신의 허름하지만 보안이 철저한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손상된 파일은 99% 복구되었다. 그는 마침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지직거렸지만 10년 전 그날 밤의 폭우가 선명하게 보였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아버지의 차, 끔찍한 충돌음, 그리고 몇 분 뒤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유미란이었다. 민호는 숨을 죽였다. 영상 속 유미란은 차에서 내려 망가진 아버지의 차로 다가갔다. 그녀는 생존자를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빗소리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사고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민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이 영상을 암호화된 USB에 복사했다. 잡았어. 유미란, 당신 끝났어.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찾았어. 완벽한 증거야. 유미란이 현장에 있었어. 지우는 전화기 너머로 그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민호야, 당장. 걱정 마. 지금 바로 누나한테 갈게. 네트워크로는 안 보내. 직접.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호의 짧은 비명이 들렸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정적. 지우의 피가 얼어붙었다. 민호야? 강민호? 민호는 자신의 작업실 문을 열자마자 공격당했다. 유미란이 고용한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민호가 증거를 찾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덤벼들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USB를 지키려 했다. 그는 천재 해커였지만 전문 킬러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작업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컴퓨터가 박살나고 서류가 흩날렸다. 민호는 복부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검은 장갑을 낀 손이 피에 젖은 그의 재킷을 뒤져 USB를 꺼내갔다. 민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무자비한 구둣발이 그의 손을 짓밟았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누나라고 속삭였다. 해결사들은 작업실에 불을 지르고 사라졌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민호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연기에 그을리고 피투성이가 된 민호를 들것에 실어 나오고 있었다. 민호야! 지우가 절규하며 달려갔지만 구급대원이 그녀를 막았다. 위독합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병원 응급실. 차가운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수술실의 붉은 등만이 지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흘렀다. 의사가 나왔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화상과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지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싸늘하게 식어가는 민호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 그녀의 복수를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어준 동생, 그녀 때문에 죽었다. 경찰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방화와 살인 미수 흔적이 있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누군가와 원한 관계가? 지우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원한? 이것은 원한 따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녀는 병원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서울의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폐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완벽한 가면은 산산조각났다. 10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절망과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유미란, 그녀는 선을 넘었다. 그녀는 살인자였다. 증거는 사라졌다. 민호도 사라졌다. 이제 지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법이다. 지우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젖어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지옥불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이제 내 동생까지. 그녀가 차가운 새벽 공기에 속삭였다. 좋아, 유미란. 당신이 게임의 룰을 바꿨군. 나도 바꿔주지. 더 이상 데이터와 주가로 싸우지 않겠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당신이 민호에게 한 짓을 1000배로 갚아주겠어. 복수는 이제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의 문제가 되었다. 강민호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깊은 어둠, 코마 상태에 빠졌다. 중환자실의 멸균된 공기 속에서 기계의 차가운 신호음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강지우는 꼬박 사흘 밤낮을 중환자실 유리벽 밖에서 버텼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났다. 잠도, 음식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와 뼛속까지 스미는 절망, 그리고 지독한 죄책감만이 그녀를 지탱했다. 그녀의 복수가 그녀의 유일한 가족을 집어삼켰다. 유미란,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였다. 한도준은 사흘째 출근하지 않는 지우를 이상하게 여겼다. 아펙스 건으로 유미란의 심기를 건드린 직후였다. 불안한 예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에 연락했다. 강 팀장, 위치 추적해. 무슨 일인지 알아봐. 보고는 10분 만에 돌아왔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입니다. 보호자 강민호. 이틀 전 용산 오피스텔 방화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현재 코마 상태. 도주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중환자실 복도 끝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지우를 발견했다. 엠파이어 그룹의 냉철한 천재 전략가는 그곳에 없었다. 짙은 남색 드레스에 그의 재킷을 걸치고 당당하게 서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색빛 병원 복도에 부서진 조각처럼 버려져 있었다. 그가 다가갔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꼈지만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가 그녀 앞에 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강 팀장, 그녀는 반응이 없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민호를 보았다. 누구지? 도준이 낮게 물었다. 지우의 마른 입술이 겨우 열렸다. 동생이에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네, 하나뿐인 동생. 도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방화 사건, 코마, 그리고 유미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유미란의 보복이었다. 도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가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유미란은 그의 방패 뒤에 있는 가장 약한 곳을 쳤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개인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용산 오피스텔 방화 사건, 사고가 아닐 거다. 유미란이 연관되어 있어. 증거, 목격자, 모든 찾아내. 내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는 지우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이 절망의 깊이를 이해했다. 그리고 이 절망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에도 그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느꼈다. 같은 시각 유미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민호에게서 빼앗은 USB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최고의 전문가를 동원해 암호를 풀려 했지만 민호의 보안은 철통 같았다. 쓸모없는 것들, 당장 열어! 그녀가 소리쳤다. 그때 그녀의 보안팀장이 들어왔다. 대표님, 강민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코마 상태입니다. 유미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리고 강지우가 병원에서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호자입니다. 강지우. 유미란은 그 이름을 곱씹었다. 아펙스를 막은 여자. 한도준이 싸고 도는 여자. 그리고 이제 방화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관계인 여자. 퍼즐이 너무 기이하게 맞아떨어졌다. 그 여자의 10년 전 기록, 다시 파. 고아라는 기록 말고 그 전의 기록. 얼굴 사진이라도 찾아내. 지금 당장. 몇 시간 뒤 보안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내밀었다. 그것은 10년 전 지우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 다녔던 사립학교의 낡은 학생 기록부 사본이었다. 교복을 입은 16살 소녀의 앳된 얼굴. 유미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증오에 찬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던 그 계집애. 지우, 강철민의 딸! 유미란의 손에서 태블릿 PC가 떨어졌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공포가 그녀의 척천을 타고 올랐다. 그 완벽한 이력서, 천재적인 능력, 아펙스에 대한 집요한 공격, 그리고 한도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까지 모든 것이 복수였다. 그녀는 자신이 짐승 새끼를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자신을 사냥할 포식자를 풀어주었다는 것을. 유미라는 공포에 질렸다. 강지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까지도. 그리고 지금 한도준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만약 지우가 입을 열고 도준이 그 힘을 사용한다면 그녀는 끝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우만을 상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우의 무기이자 방패인 한도준부터 무너뜨려야 했다. 한도준, 네가 감히 나를 방해해? 유미라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모든 정관계 로비스트와 언론계의 하수인들을 소집했다. 그녀는 한 회장, 도준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 대표가 그 강지우라는 요물에게 홀렸습니다. 아펙스 프로젝트를 고의로 무산시키고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려 유령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박 이사에게서 압수한 그리고 조작한 서류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완벽한 가짜 증거들을 풀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뒤집혔다. 모든 뉴스 채널의 헤드라인이 엠파이어 그룹을 향했다. 속보, 엠파이어 그룹 한도준 CEO, 아펙스 프로젝트 관련 수천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엠파이어 그룹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병원에 있던 지우는 로비의 TV 화면에서 속보를 보았다. 한도준의 얼굴, 횡령, 배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유미란이 자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패막이 되어준 그를 공격했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이용하려 했던 도구가 그녀 때문에 표적이 되어 파괴되고 있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엠파이어 그룹 본사로 향했다. 로비는 기자들과 분노한 주주들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녀는 비상 계단을 통해 50층 그의 사무실로 뛰어 올라갔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한도준은 그곳에 있었다. 그는 창밖의 혼란스러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변호사들도 임원들도 없었다. 오직 그 혼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왓군,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건 유미란 짓이에요. 지우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알아.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증거가 완벽해. 내가 아펙스를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데이터들을 그녀가 역이용했어. 내가 자금을 빼돌린 것처럼 조작했더군.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는 날 믿지 않아. 내일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 내 해임안이 상정될 거야. 그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따뜻하거나 신뢰로 차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깊은 상처와 차가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 말해, 강 팀장. 아니, 당신 이름이 뭐지?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나? 내 동생이 방화 사건으로 코마에 빠졌다고 했지. 그 방화범이 유미란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나?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건가? 그의 질문은 칼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날 이용한 건가? 유미란에게 복수하기 위해? 대답해, 강지우. 내가 당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나?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맞았다. 그는 도구였다. 하지만 더 이상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구해야 했다. 그러나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마저 파괴하는 것이었다. 침묵하는 순간 그는 그녀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할 것이었다. 복수와 사랑, 그 잔인한 갈림길에서 그녀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한도준의 사무실, 50층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혼돈에 빠진 도시의 신경망처럼 어지럽게 빛났다. 정적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대답해, 강지우. 한도준의 목소리는 모든 온기가 사라진 채 공허하게 울렸다. 내가 당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나? 이것이 그녀가 수천 번 시뮬레이션했던 최악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잔인했다. 민호는 생사를 헤매고 이 남자는 그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거짓말은 이미 그녀의 동생을 파괴했다. 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도준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모욕감과 배신감에 비틀거렸다. 그가 믿었던 여자,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유일하게 흔들었던 여자. 우산, 파티에서의 재킷,
그가 아펙스에서 그녀를 믿고 모든 것을 걸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그래서였군. 아펙스, 유미란,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유미란은 내 아버지를 죽였어요. 지우가 마침내 진실을 토해냈다. 그녀의 눈에 10년 만에 참아왔던 눈물이 고였다. 10년 전, 그 사고는 유미란이 꾸민 짓이었어요. 그녀는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시켰죠. 내 이름은 강지우가 맞지만, 내 아버지는 강철민 회장이에요. 도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강철민 회장, 엠파이어 그룹과 아펙스 바이오 합병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인물. 말도 안 돼. 나는 당신이 필요했어요. 지우는 고백했다. 유미란을 무너뜨리려면 그녀가 가장 원하는 아펙스 프로젝트를 통제해야 했고, 그러려면 당신의 신뢰가 필요했죠. 당신은 내 계획의 완벽한 도구였어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이건 계획에 없었어요. 유미란이 당신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 그리고 내 동생이 그렇게 되는 거. 도준은 그녀의 눈물에서 진심을 읽었지만 그 진심이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지? 당신도 끝났어. 우린 둘 다 유미란에 덫에 걸린 거야. 지우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슬픔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건자해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유미란은 내 동생에게서 증거를 빼앗아갔지만 모든 걸 가져가진 못했어요. 그녀는 도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을 구할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유미란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녀는 망연자실한 도준을 사무실에 남겨두고 뛰쳐나갔다. 그녀가 향한 곳은 민호가 입원한 중환자실이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지우는 민호의 창백한 손을 잡았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 망설이지 않아. 네가 이렇게 된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그녀가 손을 놓고 돌아서려 할 때 기적처럼 약한 힘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지우는 숨이 멎는 듯했다. 민호의 눈이 가늘게 떠져 있었다. 누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민호야. 지우가 그의 곁에 무너져 내렸다. USB 뺏겼어. 그가 고통스럽게 속삭였다. 알아.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지우가 울먹였다. 아니, 민호가 희미하게 웃었다. 바보들. 그걸 원본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는 숨을 골랐다. 클라우드, 블랙박스. 그것은 민호가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세상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암호화된 오프쇼어 서버였다.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내가 복구한 순간 자동 업로드 됐어. 지우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민호야! 하지만 누나, 민호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다. 영상 이상해. 끝까지 봐. 유미란 혼자가 아니었어. 그 말을 끝으로 민호는 다시 의식을 잃었고 경고음이 울리며 의료진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지우는 밖으로 밀려났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뛰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어. 지우는 자신의 주 오피스텔이 아닌 민호가 마련해둔 제3의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하이테크 요새였다. 그녀는 블랙박스에 접속했다. 복잡한 암호화 생체 인식을 통과하자 KCM 언더바 파일이 나타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다. 10년 전 그날 밤의 폭우가 모니터에 되살아났다. 아버지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끔찍한 장면. 그리고 몇 분 뒤 유미란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유미란이 내려서 망가진 차를 확인했다. 그녀는 119에 전화하는 대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미소 짓고 있었다. 지우는 증오로 이를 갈았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런데 영상은 끝나지 않았다. 민호의 말대로였다. 몇 분 뒤 또 다른 차 한 대가 멈춰섰다. 엠파이어 그룹의 문장이 새겨진 익숙한 검은색 롤스로이스였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유미란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돌렸다. 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말도 안 돼. 한 도준의 아버지,
엠파이어 그룹의 총수 한 회장이었다. 영상 속에서 한 회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확실히 죽었나? 유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강철민은 갔어요. 이제 그가 그토록 반대하던 아펙스 바이오 합병 진행하시죠. 한 회장이 망가진 차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처리하지. 이건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순 사고야. 아무도 알아선 안 돼. 지우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유미란 한 명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거래를 위한 재물이었다. 한 회장이 아펙스를 차지하기 위해 유미란과 공모하여 아버지의 죽음을 방조하고 은폐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도준은?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었다. 지우는 깨달았다. 한도준 역시 도구였다. 아버지의 죄악 위에 세워진 제국을 물려받기 위해 키워진 도구. 그녀가 복수를 위해 그를 이용했던 것처럼 한 회장 역시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아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와 한도준은 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괴물들에게 이용당한 가장 비극적인 공범자였다. 다음 날 아침, 엠파이어 그룹 본사 대강당, 한도준 대표의 해임안을 위한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강당은 분노한 주주들과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다. 단상 위에는 한 회장이 비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앞줄에는 유미란이 피해자인 동시에 승리자로서의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 아들 한도준 대표의 불미스러운 일로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잠깐만요, 회장님. 모든 시선이 강당 뒤쪽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한도준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어젯밤의 절망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로 단련된 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노트북을 든 강지우가 함께였다. 유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흔들렸다. 도주는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해임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주 여러분께 아펙스 프로젝트의 진정한 비용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한 회장이 소리쳤다. 도준아, 네가 지금 무슨... 강지우 팀장, 도준이 지시했다. 지우는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강당 전체에 10년 전 그날 밤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10년 전 강철민 회장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우가 선언했다. 영상은 재생되었다. 사구, 유미란의 등장, 그리고 한 회장의 등장. 확실히 죽었나? 이건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순 사고야. 두 사람의 대화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주주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려 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지우가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이것은 유미란 대표가 한도준 대표에게 횡령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작한 자금 내역과 엠파이어 그룹의 원본 자금 내역입니다. 두 개의 장부가 나란히 스크린에 떴다. 유미란의 사기 행각은 어린아이 장난처럼 명백했다. 도주는 자신의 아버지를, 한 회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슬픔으로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 당신의 제국은 오늘 끝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우가 미리 증거를 넘긴 검찰과 경찰 병력이 강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유미란 씨, 10년 전 강철민 회장 살인교사, 증거인멸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 회장님, 살인 방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유미란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한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수갑을 받았다. 복수는 끝났다. 완벽한 역전승이었다. 하지만 강당 한가운데 모든 카메라의 중심에 선 지유와 도주는 승리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몰랐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철민 회장 사망 사건의 추악한 진실과 10년 넘게 이어진 기만극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엠파이어 그룹의 신화는 무너져 내렸다. 유미라는 조작이야 라고 발악하며 끌려나갔고 한 회장은 아들 한도준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수갑을 찼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의 핵에 서 있는 두 남녀를 향해 터졌다. 강지우와 한도준.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했고 모든 것을 바로잡았으며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승리자라기엔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이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지우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기자들이 그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그 대가는 치러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인파 속으로 몸을 돌렸다. 강지우! 도준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볼 수 없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의 무게, 그가 짊어져야 할 유산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녀는 그의 삶에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 그녀는 기자들과 경호원들의 혼란을 틈타 유령처럼 강당을 빠져나갔다. 도주는 무너져 내린 아버지의 제국 한가운데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잡아야 할지 아니면 증오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엠파이어 그룹 스캔들로 들끓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계열사들은 연쇄 부도 위기에 몰렸다. 유미라는 강민호 공격 교사, 살인 방조, 천문학적인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 회장 역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수감되었다. 한도준은 잿더미 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아버지에게 배신당했고 사랑했던 여자에게 이용당했다.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재산 전부를 매각해 빚을 갚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으로 채권단과 주주들을 만나며 무릎을 꿇고 설득했다. 그는 감옥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차가운 면회실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왜 그러셨습니까? 도준이 물었다. 엠파이어를 위해서였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그건 엠파이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탐욕이죠.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마지막 대화였다. 한편 강지호는 증발했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비어 있었고 모든 흔적이 사라졌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고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를 파괴했다. 그녀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기적적으로 강민호가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코마에서 깨어난 지 며칠 만에 누나부터 찾았다. 누나는? 그의 병실을 찾아온 것은 한도준이었다. 도준은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떠났어. 그는 민호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다. 강지우 팀장이, 아니 지우 씨가 남긴 거야. 자네 치료비와 새 출발을 위한 자금일세. 도준은 민호가 회복하는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민호는 지우가 스스로를 유배 보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돌아올까요? 민호가 물었다. 도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가 내 동생을 구했군. 아니, 나를 구했어. 고맙네. 시간이 흘렀다. 폭풍이 잦아들었다. 1년 후, 엠파이어 그룹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한도준 대표의 지휘 아래 부실 계열사들은 정리되었고 핵심 사업은 정직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재편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방식을 버리고 자신만의 제국을 다시 세웠다. 그는 이전보다 더 냉철하고 일에 몰두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공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강지우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증오 때문인지, 그리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싶어서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용서했을까? 아마도. 그녀는 그에게 복수를 위해 접근했지만 결국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그에게 지옥 같은 진실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설립한 공익재단의 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익명의 기부자가 거액의 돈을 강원도 속초의 한 작은 법률 상담센터에 집중적으로 기부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 사기를 당한 노인들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들이었다. 돈의 흐름, 투자 방식, 그것은 너무나 익숙했다. 강지우의 방식이었다. 다음 날 도주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속초로 향했다. 겨울바다는 거칠게 울고 있었다. 그는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희망 법률 상담소라는 간판을 발견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엠파이어 그룹의 날카로운 전략가가 아니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다. 그녀는 금융사기 계약서를 들고 절망에 빠진 노부부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과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상담이 끝나고 노부부가 감사 인사를 하며 떠났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그녀는 창밖의 잿빛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길 건너편에 주차된 낯선 차에 닿았다. 그리고 차 안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도주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길을 건넜다. 지우는 숨이 멎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1년 만에 재회였다. 좁은 사무실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수천 마디의 말과 만년 같은 시간이 흘렀다. 찾았군. 도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1년의 세월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떻게?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숨는 데는 재능이 없어, 강지우. 특히 돈을 쓰는 방식은. 그는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복수는 끝났는데 이젠 속죄라도 하는 건가? 지우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대표님, 아니 한도준 씨, 여긴 왜 오셨어요? 전 당신을 볼 자격이 없어요.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나는 당신을 이용했어요. 당신 아버지를 감옥에 보냈고 당신의 회사를 거의 망하게 했어요. 그랬지. 도준이 차갑게 인정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은 내게 복수하기 위해 접근했고 내 신뢰를 무기로 썼어.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지. 그는 그녀 앞에 섰다. 너무 가까워서 그녀의 떨리는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날 구했어. 당신은 그 증거로 나까지 함께 무너뜨릴 수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택했지.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유일하게 진짜를 주었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난 1년 동안 난 잿더미 위에서 회사를 다시 세웠어. 모든 걸 되돌려놨지. 하지만 텅 비어 있었어. 당신이 없으니까. 안 돼요.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당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를 파멸시킨 거야. 도준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에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나는 당신을 증오하려고 매일 노력했어, 지우야. 하지만 실패했어. 당신이 한 짓은 증오하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어. 그는 그녀의 뺨을 감쌌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이 지독한 운명보다 더. 지우는 그의 품에 무너져 내렸다. 10년의 복수, 1년의 속죄, 그 모든 고통이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다. 도주는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나도 사랑해요. 그녀가 울먹이며 고백했다. 당신을 도구로만 생각하려 했는데 그게 내 계획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거. 그들은 차가운 겨울 바다 앞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폭풍은 끝났다. 이제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었다. 에필로그 3년 호속초의 작은 성당. 눈부신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쏟아져 내렸다. 하객은 단출했다. 완벽하게 회복한 강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엠파이어 그룹의 몇몇 핵심 임원만이 자리를 지켰다. 강지우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순백의 단순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나 속죄의 고통이 없었다.
오직 평온한 행복만이 가득했다. 한도준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의 복수를 위한 도구에서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서약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이자 내 삶의 이유가 되어서 고마워요. 나의 가장 치명적인 적에서 그가 답했다. 나의 유일한 사랑이자 내 제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줘서 고맙소. 두 사람의 입맞춤은 길고 깊었다. 다시 2년이 흘렀다. 주말 오후 한적한 해변. 한도준이 3살배기 딸아이를 목마 태우고 모래사장을 달리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도소리와 어우러졌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법률 서류 대신 동화책이 들려 있었다. 도준이가 아이를 안고 그녀 곁에 앉았다. 그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은 함께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가장 잔인한 복수로 시작된 인연,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 했던 운명.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구원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달콤한 동화가 아니라 지독한 시련을 견뎌내고 피어난 가장 강렬하고 진실된 사랑이었다. 평범한 행복, 그것이 그들이 함께 얻어낸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